다음 주면 한국은행 금통위가 열립니다. 최근 한국은행 7월 10일에는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가계대출 증가세와 부동산 시장 불안성이 영향을 줬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당히 많이 뛰는 상황에서 시중에 돈이 풀리면 오히려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시중에 돈이 풀리면 오히려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사실을 알면서 이때까지 계속 금리 인하를 했죠. 일단 다음 주에 있을 금통위에서는 금리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10월에는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9월에 미국이 금리 인하하고 나면 또 금리 인하할 명분이 생기거든요. 일단 새로운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을 집행한 만큼 금리 인하도 하반기에 하게 되면 공조 효과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렛츠고! 렛츠고! 현재 한미 기준 금리 차는 2%입니다. 정권 바뀌기 전에는 금리 인하를 하면서 금리 격차를 계속 벌리더니 정권 바뀌자마자 바로 7월 10일에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정말 앞서 봤던 이유들, 가계대출 증가세와 주택시장 불안 때문에 금리를 동결했을까요? 사실 이미 경제는 이재명 정부 이전부터 더 엉망이었습니다. 그때는 무조건 서민들 살려야 한다면서 서민들 핑계대면서 금리 인하했고, 금리 인하 시기 때마다 항상 부동산 규제를 풀어주고 부동산 부양할 수 있는 정책들을 함께 시행했었습니다. 결국 금리 인하면서 모든 돈이 부동산으로 쏠리게 만든 게 바로 이창용 한은 총재죠. 앞으로 미국이 9월 17일에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한국은 8월 달에 하지 않더라도 10월 달에 바로 또 기준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다시 금리 차는 벌어지면서 환율은 내려오지 않겠죠.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지 간에 정말 부동산으로 한번 꼬이니까 계속적으로 부동산만 부양하게 됩니다. 어쨌든 향후 금리 인하는 경기 회복 속도도 봐야 되고 대외 변수와 정치적 변수를 함께 봐야 됩니다. 최근 한국의 소매 판매, 전월, 그리고 전년 대비를 한번 보시면 최근 소폭 소매 판매 데이터가 회복되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할 명분이 크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그것 또한 맞는 말이지만 그게 표면적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현재까지 이창용 한은 총재가 했던 스탠스를 보면요. 이전 정부에서 내수 소비가 계속적으로 좋지 않았는데 금리 인하를 계속하면서 내수 소비를 살린다고 했지만 전혀 살리지 못했고 그 돈이 다 부동산에만 쏠렸고요. 지금은 소매 판매가 회복되고 있으니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다는 명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가계부채 관리와 주담대 대출 규제 등이 도입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정말 정권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창용 한은 총재고요. 제가 계속 언급드리지만 한국은행 총재는 그 책임이 막중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불만 있으면 한은 총재 하시라 이런 명대사를 남기신 분입니다. 명대사 한번 보시죠. 자꾸 쓰겠다는 얘기 하지 마시고 더 잘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한국은행 총재 되신 다음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말 잘못했나요? 정말 철판 두꺼운 사람이고요. 나한테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꼬우면 한국은행 총재 하라 이 말입니다. 결국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정치권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고요. 이 자료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 경영, 금융 분야 그리고 경제연구소 연구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총 102명에게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경제 전문가 10명 중에 6명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거나 점차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고요. 결과 자료를 한번 보시면 올해부터 30년도까지 L자형 이렇게 낮은 수준의 정체가 40%로 육박했고요. 그리고 우하향한다고 얘기하는 게 20%가 넘습니다. 오히려 경제가 우상향한다고 본 사람들은 17%, 20%도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100% 맞다는 건 아니지만 각 분야에서 나름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의견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거고요. 이미 저명한 각 기관에서 한국 성장률을 계속 하향 전망하고 있었죠. 아시아개발은행에서도 KDI에서도 OECD에서도 계속 하향 전망을 했었고요. 일단 새로운 정부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기업 투자 활성화 그리고 통상 전략 수립,
제조업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에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앞으로 5년 내내 추진해야 될 정책이 미래 첨단 산업 육성입니다. 전 세계가 AI 열풍으로 AI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죠.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 그리고 대기업들도 AI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한국 경제 저성장의 적신호가 켜지니 국정기획위원회는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태스크포스를 꾸렸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목표가 잠재 성장률 3% 달성이고요. 3% 달성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 과기부, 한국은행, KDI 이런 기관들의 참여로 TF를 꾸렸습니다. 일단 정책 방향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반의 산업 생산성을 혁신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청년, 여성, 고령층의 노동 공급을 확대하고 교육, 직업훈련 체계 개선, 투자 활성화, 규제 혁신, 다양한 혁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DI에서도 잠재 성장률 제고를 위해서 노동 공급 확대, 산업 구조 전환, 혁신 역량 강화, 기업 환경 개선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태스크포스에서 할 예정입니다. 일단 단기적 경기 대응뿐만 아니라 중장기 성장 기반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구조개혁의 의지를 보여주는 건 정말 좋은 움직임이고요. 정치 싸움만 하면서 편가르기 하고 표심 챙겨서 정권 영장만 꿈꾸는 게 아니라 한국의 미래를 꿈꾸는 이런 모습은 정말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한국은행 또 이제 정신 차리고 정부의 흐름에 발맞춰 가려고 하는지 지켜봐야겠고요. 이창용 총재는 정권 바뀌더니 스탠스를 확 바꿨습니다. 서민 위하는 척하면서 부동산만 부양하더니 기득권층들을 위해서만 일하더니 누구보다 정치 편향적이었던 사람이 이제 한국 미래를 걱정하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서민들에겐 좋은 신호긴 하죠. 현재 정부 스탠스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가 가장 중요하고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서 국내 소비와 경제 성장률이 안 좋아졌다고 공식적으로 발언했고요. 그걸 아는 사람이 코로나 이후에 금리 올릴 때 안 올리고 내리지 말아야 할 때 계속 금리 내리면서 한미 금리 차를 벌렸나요?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1순위가 물가와 고용 안정인데 이때까지 그게 1순위가 아니었는데 정권이 바뀌니 이렇게 달라지고 이제 1순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최악의 시나리오는 관세로 인해서 또 금리 인하할 명분을 만들고 그로 인해서 부동산에 돈이 몰빵되면서 집값 안정화에 실패한다면 미래 성장 원동력은 또 무너지게 됩니다. 일단 한국 경제의 저성장 시나리오는 확실하고요. 대외 리스크 대응하면서 잠재 성장률 TF가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까지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 와이